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흔들면 흔들린다. 아마 중국과 일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일본은 소녀상 문제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부산의 소녀상 설치 문제가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대사를 초치할 정도의 문제인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분명 오버입니다. 결국은 지금이 흔들 타이밍이라 판단을 한 거겠죠.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훨씬 전부터입니다. 오늘이 1월 9일, 세월호 사고가 난 지 딱 1000일이 되는 날이죠. 온 국민이 TV로 침몰을 지켜보면서도 300여 명을 구해내지 못했던 그날, 국가의 흔들림을 목도했던 그날을 상기하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포인트 어디부터 볼까요? 피의자 삼성 가겠습니다. 오늘 최지성 부회장이 소환이 되는 거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은 참고인 신분인데요. 아직은 참고인이에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의자 전환은 이 삼성과 대통령 간 거래, 그러니까 합병 승인과 최순실 지원을 서로 맞바꿨다는 그런 거래죠. 그렇죠. 이게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최지성 부회장은 삼성의 2인자입니다. 그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차례가 되겠죠. 예. 삼성 뇌물수사가 구부능선은 넘었다. 이게 특검 내부 이야기입니다. 최지성 부회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는 게 포인트겠네요. 네. 다음 포인트는요.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7차 청문회, 마지막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미용사는 나오는데 문고리 2명, 또 이대 김경수 각장 등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조윤선 장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특검 수사로 드러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조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에 관여한 정황이 아주 잇따르고 있죠. 따라서 오늘은 블랙리스트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랙리스트 말고도요, 적군 리스트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적군 언론에요. 리스트가 뭡니까? 적군의 명단, 블랙리스트와는 또 다른 살생부인데요. 적이요? 적? 예, 상대방? 아군 접근할 때 적군을 말하는데 이 특검발 보도라서 이게 존재만 확인이 됐고 실체는 아직 모릅니다. 예. 교육계의 이 블루리스트처럼 여러 살생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들 살생부는 이 김기춘 비서실장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보된 정황도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리스트까지 드러날런지 정말 유신시대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귀국하는 일본 대사입니다. 일본 대사, 부산에 설치한 소녀상 놓고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그 강도, 흔드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서 조치한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가 오늘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도 선언을 했고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우리 국민 쉽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재작년 위안부 합의 때 이 정확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위안부 합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데 도대체 언제 알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가죠. 임명진 서청원 제2대국입니다. 오늘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상임 정국위를 재소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친박들의 조직적 방해로 상임 정국위가 무산이 됐죠. 그렇죠. 임명진 위원장. 오늘 또 무산되면 그래도 다시 열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서청원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임명진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카드로 지금 맞선 상태죠. 예. 오늘 이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양측 간의 이전 투구가 깊어질수록 어제 바른정당으로 간판 내건 이 신당행 탈당자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미 임명진 위원장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지금 엿보는 것.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거든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최 씨의 돈 세탁 흐름을 파악했고 재산 상황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투기가 오늘 마지막 청문회 엽니다. 박 대통령이야 탄핵 재판 중이고 또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은 재판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수사 밖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는 지금 덴마크에 있는 정유라 씨고, 예, 또 하나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은닉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의 손밖에 있는 이 부분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주 독일에 가서 이 사건의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을 해보죠.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언제 귀국하셨어요? 어제 오후에 귀국했어요. 어제 오후에. 저는 정유라를 직접 만나러 덴마크 갔다 오신 건가 했더니 독일을 다녀오셨어요? 지금은 사실 독일이 더 중요하죠. 덴마크야 뭐 가봤자. 예. 정유라는 뭐 필사적으로 지금 그 국내 들어오는 걸 아주 반대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독일에 가서는 왜 무엇을 찾아 다녀오신 겁니까? 독일 이제 검찰을 방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순실의 재산 이것을 이번에 이제 한 달 전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내 최고의 돈 세탁 전문가 함께 이제 다녀왔죠. 우리나라 최고의 돈 세탁 전문가와 동행해서 독일을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정유라 신병 확보 이후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돈 세탁 전문가까지 같이 가서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이 무엇이냐가 핵심일 텐데 일단 정유라 최순실 조사했던 담당 검사를 직접 면담하셨다고요. 네네. 예, 처음이죠. 이렇게 담당 검사 만나는 것이. 아마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참 어렵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희들이 외무부 통했고 또 국회도 김성태 특위위원장님 이름으로 면담을 요청했는데 예. 다 거부가 되었고요. 허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예. 그냥 뭐 한번 그냥 가보자, 부딪혀 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 넣어도 안 되니까 그냥 가보자. 네, 그렇죠. 네. 예, 근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는 중에 극적으로 저희들 도와주는 조력자 한 분이 나타나셔서 예. 그분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제 면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담당 검사를 말하자면 최초로 면담하신 건데 어떤 걸 묻고 어떤 걸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뭔가요? 한국 검찰이 독일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한 게 불과 10일 정도 전이죠. 12월 27일 날 협조 요청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불과 12월 27일에 처음으로 협조 요청 공문이 왔다. 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요. 예. 사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독일 검찰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진작에 여름부터 최순실 정유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해주겠다는 거를 진작에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 질의할 때 이러한 독일 검찰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검찰에 그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한참 지난 다음에 검찰이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보고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좀 따져야 되고 저는 특검이 왜 독일 검찰한테 협조 요청을 이전에 검찰이 하지 않은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은폐하려는 그런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자,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검찰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요. 희한하더라. 너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더라. 뭐 이런 좀 희한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그 검찰이 40대 초반 정도 보이던데요. 예.
공문을 직접 보여주더라니까요. 공문을. 네. 그거 혹시 찍어 오셨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까? 공문을 보여주면서 희한하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이해 안 되더라.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예. 그런 어떤 다 떠나서 우리 검찰이 이렇게 그 협조 요청을 늦게 한 것은 독일 검찰에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요. 자, 어쨌거나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덴마크 검찰에 체포된 유라에 대한 독일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그쪽의 대답은 정유라 한국 수환 문제는 이제 독일 검찰 손을 떠난 것이다. 예. 즉 덴마크와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 검찰과는 상관없다. 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예. 따라서 이제 독일 검찰은 지금 하고 있는 탈세, 돈 세탁 문제 관련된 수사 이 부분만 하고, 그럼 정유라가 만약에 덴마크나 한국에 있으면 나중에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서류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최순실이 숨겨둔 독일 재산 그거 파악하러 가신 게 핵심인데 어느 정도나 파악해내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실제로 현장을 가가지고 한 20개 정도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을 했고요. 페이퍼 컴퍼니가 20개나 있어요? 한 건물에 예. 회사가 한 20개가 있는데요. 예. 근데 아무도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알고 있는 건 우리가 비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전에 92년도에 유벨, 96년에 JH, 98년에 동남아, 저는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현존하는 게 20개나 된다고요? 그것은 이제 빙산 일각이라고 보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는 저희들이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을 해왔던 곳이고, 과연 있을까 하고서 현장을 가봤더니 예. 그 회사 이름들이 그대로 다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잠깐만요. 한 건물에 20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다른 이름으로 그게 다 최순실 씨 거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 이름들이 쭉쭉 있어요. 물론 외국 사람들 이름도 있고, 이게 돈 세탁하기 위해서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바지 사장들을 다 하나씩 앉혀놨는데 그 뒤엔 최순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거기에 대한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관련 서류들은 이후에 한국과 독일의 이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건데, 저희들은 이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확인한 페이퍼 컴퍼니 어떤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편 메일은 어디로 보내달라. 그렇게만 이제 적혀 있고요. 근데 20개의 회사가 다 뒤에 최순실이 있다라는 걸 텅텅 비었다는 것만 갖고선 얘기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최순실 관련된 관계자들을 자꾸 확인을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돈 세탁 전문가와 함께 독일에서도 현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최순실 재산을 추적해온 우리 동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걸 최순실이라고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특검에다 다 제출을 할 것인데요. 근데 전문가에 의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이런 돈 세탁 흐름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로서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돈 세탁 방법이 다 동원됐다는 것인데, 유형도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세탁을 한 게 있고, 또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낸 돈이 또 세탁된 게 있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돈들이 있고, 복잡한데, 하여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그 유사일의 최대 규모의 돈 세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특검이 이것을 조사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라든지 돈 세탁 흐름들을 정리를 해서 특검에 넘겨주면은 이제 특검이 독일 쪽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특검하더라도 시간도 인원도 없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문제는 몰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은 최순실의 독일 돈의 뿌리를 꼭
수용치 못할 겁니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까지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특검에서 소화하기엔 너무나도 방대하고 복잡한 양이다 이 말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선 후보자들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개헌 논의 이런 이야기들 이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하자는 이런 주장들을 대선 주자들이 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촛불 민심에 상응하는 그런 주장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개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촛불 민심들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또 개헌도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그것이고 하여튼 재산 몰수법은 몰수법대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92년에 처음 독일에 세운 페이퍼 회사가 유벨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에 공동대표가 최순실, 정윤회, 유준호 세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 유준호 씨를 만나셨다면서요? 이제 제가 구치소 청문회입니까? 이제 그때 제가 최순실에게 유벨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왜 세웠냐 하니까 처음 넣는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에 한 푼도 없으니까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이 유벨은 92년에 정윤회 최순실과 함께 유준호라는 동포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회사인데요. 예. 그분을 어렵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았더니 미국에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분이 이제 하고 통화가 돼서 최순실을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알게 됐냐라고 하니까 우연히 슈퍼에서 정윤회를 만나서 정윤회가 회사를 자기가 만들 테니까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아니, 슈퍼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교포란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분의 해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 빌려주고 3개월 정도 월급을 받았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최순실 관계자들이 하는 거짓말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단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자기가 92년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대표이사니까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그분 거로 추정되는 호텔을 갔더니 그분의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딸에게 국정조사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러 왔으니까 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니까, 일단 핵심만 그분의 딸이 저희들을 만나주지를 않더라고요. 피하는 자가 범인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준호 대표까지 만나서 페이퍼 회사가 만들어진 정황들까지 확인을 하고 오셨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청문회예요, 안민석 의원님. 네. 독일까지 다녀오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오늘 마지막 청문회 참 국민으로서는 청문회 더 가야 될 것 같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오늘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숨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니까 국민들께서 특검께서 그렇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사실은 행간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그중에 딱 뽑아오셨어요? 이 서석구 변호사가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주말 동안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이 서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더 주목이 됐던 건데요. 어마어마한 화제와 논란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네, 이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세월호 당시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했는데 언론이 모함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 특검 수사도 믿을 수 없다. 과연 이게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었을까요?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고. 서석구 변호사가 아니라 이제 그 변호인단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법률 대리인단 단장격이죠. 이중환 변호사가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은 내용으로 대리인단 전체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도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서 변호사 발언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뭐 감정이 격해서 실수로 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몇 발언들에 한해서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 수준의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촛불은 선전포고다. 대통령은 인격살인당하고 있다. 특검은 위헌적이다. 이런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저분이 진짜 그때 그 사람 맞나? 입니다. 여기서 저분이 서석구 변호사예요? 네, 맞습니다. 서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등장하는 실제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불임 사건 피해자들을 변호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최대 5년형을 구형했는데요. 노무현 변호사는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영화 마지막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그 사이다 판결을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판사 그 당시는. 네, 판사죠. 한동안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글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버이연합 법률 고문까지 맡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종편에 출연해서는 불임 사건 판결을 후회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보수 논객으로 돌변을 한 멀미가 날 정도로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한 서 변호사 모습을 보면 정말 같은 사람이 맞아?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석구 변호사 이 발언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서석구 변호사의 돌출 행동이 아니다입니다. 돌출 행동이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단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요. 왜요? 사전에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과 협의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박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 변호사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어요. 박 대통령의 기억력이 아주 좋았고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말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발언이 박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 대통령하고 얘가 만나서 기억력 좋은 거 확인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걸 다 들은 후에 지금 이렇게 변론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제가 이런 추론을 했는지 서 변호사 인터뷰하고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죠. 언론이 과도하게 대통령을 모욕하고 인격살인의 보도들이 판을 쳤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 7시간 보도들에 대해서. 오늘 괴담과 유언피해가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보가 왜곡된 게 재생산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최순실 사건 자체도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곁을 다 떠났고 배신했을 때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홀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네, 서석구 변호사가 저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으셨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뒤에 들으셨는데 데칼코마니처럼 쫙 겹치네요. 그러네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서석구 변호사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법률 대리인단 전체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이른바 총대를 메고 나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촛불은 선전포고다 말한 서석구 변호사. 행간, 이면, 마지막은 뭐가 숨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법에 호소하지 않고 이념에 호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사실은 이걸 인터뷰 다 들으신 분들은 15분 인터뷰 다 들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법률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 아닌 이념, 감성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정호성 비서관의 그 녹음 파일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의 변호사가 안 들어봤대요. 무시가 아니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인터뷰에서 말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맞습니다. 변호사가 안 듣고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 단어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아하. 뭐 종북, 이석기, 선전포고, 뭐 언론의 선동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탄핵 심리를 법리 공방이 아니라 이념 공방 쪽으로 몰고 가서 결국 색깔론으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험자 심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결국 법리적으로 풀어선 질 것 같으니까 색깔론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촛불 민심의 시선으로 보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서석구 변호사가 이른바 영웅이 되는 진영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의 도전과 성장은 김대중 정신의 미래이고 노무현 정신의 미래이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통합의 길이다. 나는 호남에도 친노에도 갇히지 않을 것이다.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에 한 말입니다. 1월 22일에 대권 도전을 정식 선언한다고 날짜까지 밝힌 상태죠. 뉴스쇼 신년 특집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유승민, 이재명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연결을 해보죠. 안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출마 선언 날짜를 드디어 정하셨네요. 22일. 네. 예, 각오가 어떤 확신이 분명하게 서신 겁니까? 예, 진즉에 제 확신과 각오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십니까? 네. 아니, 그 스페어 타이어다, 뭐 페이스메이커다 이런 시선 극복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과제였는데 극복이 됐다고 보세요? 이미 저는 극복이 돼 왔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저를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또 희망 그분들의 희망이 있죠.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 과열되어서 당이 분열돼서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희망이 섞여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세대 교체가 될 것이고 정권 교체를 뛰어넘어서 시대 교체의 목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경선룰 이제 곧 결정을 한다는데 나는 뭐든지 좋다,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이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두고 뭐 자신감의 표현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절박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냐면은 이번이 아니라 안 지사는 차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덜 절박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당 지도부와 당 동지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도 불신의 사회를 살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당 동지들과 지도부를 믿는다면 그 당 동지들과 지도부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공정한 경선룰을 만들어준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된다. 예,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수도 있잖아요. 그 불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우리가 된다. 지금 제가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 불신의 사회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 간의 신뢰 그리고 또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의 동지들과 최고위원회가 당의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절박하세요? 꼭 되셔야 돼요? 저의 도전은 저 나름의 이 역사와 대한민국에 대한 절박한 도전입니다. 절박하다. 국민의당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당의 논평인데 안희정 지사님을 두고 안락한 안방에 앉아서 재산 상속을 기다리는 친노 재벌2세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매번 모든 그 좋지 않은 말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할 가치도 논할 가치도 없습니까? 저야말로 가장 대한민국 지역주의 정치와 진보 보수의 낡은 구도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가장 최전방에서 노력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 그 표현은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문재인과 안희정을 유사한 후보, 비슷한 후보, 후계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평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지사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가지고 순서를 매겨주고 그렇게 그 순서대로 또 대통령을 시켜주고 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분명히 밝혀주시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나의 장점, 문재인 전 대표보다 나는 이런 점에서 낫다. 어떤 점이 장점이다. 어떤 점에서 문재인보다 안희정인가? 오늘은 이제 대권 도전하는 자리니까요. 해주시죠. 뭡니까? 유독 문재인과 안희정을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의 차별성을 묻는데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다 저마다 독특한 리더십과 그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의 도전은 또 저희 도전만이 갖는
독특한 저의 포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의 도전은 그 어떤 후보의 도전보다도 한국 사회의 젊은 도전입니다. 세대 교체의 가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도전은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향한 확실한 또한 미래의 비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여야의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지난 박정희 시대의 중앙 집권 국가 그리고 여야의 무한 경쟁 국가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 통합 국가로의 미래 비전이 제가 도전하는 시대 교체의 가치입니다. 시대 교체. 결국 그러면 나는 그 후보들보다 젊다? 이렇게 차별성이 지어지는 건가요? 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캐나다의 트루도나 미국의 오바마와 같이 좀 젊은 도전을 우리 사회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로 지금 3위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도 젊거든요. 이분도. 이재명 저 시장도. 이재명보다 안희정은 왜입니까? 이재명보다 안희정은 왜냐? 왜 나냐? 각 후보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통합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존의 한국의 여야의 이 정쟁 구도로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못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통일 전략도 현재의 여야 간의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는 절대로 국가의 통합적 전략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 국가의 분열은 안보, 통일, 외교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우리의 어떤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한계였고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향하는 여야의 정쟁 구도를 뛰어넘는 민주주의 통합 질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저의 비전은 저만의 또한 제가 그동안 충청남도 지방정부에서 실천해온 저의 지난 7년간의 지방정부의 통합 노력을 기초해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통합하신다고 하는데요. 그건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도의 차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질문 말씀하세요. 각 이제 언론사에서 후보들 간의 그런 차이점을 질문을 많이 하죠. 물어볼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게 지금 어려우신 게 느껴져요. 답변하시는데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거나 상대방은 뭔가 안 돼,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자꾸 유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에서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후보들 간의 경쟁을 그 사람이 이미 내걸었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 질문에 답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특장점이 뭔가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나의 특장점은 통합이다, 젊다는 것이다, 시대교체, 세대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지사. 저희가 사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고를 올렸더니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몽고하니 당내 현안입니다. 당 연구소에서 나온 개헌 보고서. 이 보고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인사들이 있었죠. 김부겸 의원, 박용진 의원. 그러자 문 대표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 18원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고 이래서 논란이 됐고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패권주의는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이다.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상황? 당 지금 추미애 대표와 당 지도부가 이 각각의 오해들을 좀 풀기 위해서 그건 지도부가 나서야 될 주제 같습니다. 지금 최고위원회가 또한 당 정책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그것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줘야 되고 당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현재 의심을 하고 있는 또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당 운영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또 추미애 대표는 각 대선 후보들 간의 모임과 대화의 시간을 갖자고 하시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오해들이 서로 풀렸으면 합니다. 안희정 지사도 이번 상황 보면서 좀 뭔가 이거 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 문건도 이제 각 후보들에게 이메일로 줬던 문건이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한두 줄의 문장이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예, 우리들이 그건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다 한 자리에 좀 모아서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회 갖자, 오해 풀자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비판한 그 문재인 패권주의는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박원순 시장님을 좀 만나서 그 문제의식을 더 좀 정확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그 패권적 그 당 운영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걸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동의는 안 하세요? 그런 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당대회 지난 2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당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은 역시 문재인 후보십니다. 그래서요. 당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당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그것마저 너무 또 비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같이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 대표 지지자들의 행동을 그럼 문 대표가 좀 더 나서서 뭔가 조정하고 지지자들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조종하거나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이 아니라 조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님들 모두가 느끼지만 각자 당신들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지자들이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좀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글을 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그걸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거다. 네, 다만 SNS상에 좀 건전한 어떤 글들을 서로 간에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도자들 간에 그런 지지자들이 서로 속상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좀 서로 후보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후보들이 그런 이미 각이 첨예하게 서 있는 문제를 침묵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지자들 간의 싸움으로 금방 번져버립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그 지지자들의 속상한 마음들은 조금 다소 다른 방향으로 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나 저러나 한 자리에 좀 모이긴 모이셔야겠네요. 한 테이블에. 앞으로도 또 추미애 대표님께서 또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 경선 룰이라든지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니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불편한 오해들이 서로 간에 동지로서 잘 해소되길 바라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곧 귀국합니다. 1월 12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그리고 제3지대론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제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인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민주당 빼고 다 모인다. 이게 제3지대론이죠. 이 구상, 안 지사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지만 어떤 대선의 득표력, 파괴력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는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주시겠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미리 제가 가늠해 보거나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정당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현재의 불행한 사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되고 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은 정당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정당 정치가 선거를 앞두고 무원칙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장애 요소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야 누구를 떠나서 정당 정치의 큰 원칙을 지키고 국민들의 상식을 좀 따르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이제 정치판에 처음 뛰어드시는 건데. 오래된 그 대한민국의 외교 관료이셨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셨습니다. 아직 정치 지도자로서는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 근거조차 없다. 평가 불가. 사실은 배신자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측근은 뭐라고 했냐면 권양숙 여사에게 매년 신년 인사드리고 있고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해외 일정 때문에 못 왔을 뿐이지 다음 해에 봉화에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색한 느낌입니다. 공색한 느낌이고 반기문 위안 사무총장이야 외교 전문 관료로서 역대 대통령에게 그 정권에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거기에 특별히 눈 밖에 나지 않으시려고 처신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 되든 그걸 관리했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어장관리처럼? 누가 관리를 하다니? 그러니까 누구가 되든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관료와 직업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아하. 예, 그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로서 그리고 또 외교의 관료를 오래 하셨던 분으로서 당연히 집권 정당과 집권자에게 특별히 그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은 외교 관료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특징으로서 처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서의 처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와는 첫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부 같은 것은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다른 질문들 여러 가지 청취자 질문들 위주로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지사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뉴스닥의 새 얼굴을 소개하는 날인데요. 우선 헌얼굴부터 인사하시겠어요? 익숙한 얼굴 이준석 비대위원, 이제 비대위원이 아니시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사실 분당 절차가 진행돼가지고, 제가 바른정당 쪽에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 어차피 똑같은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개 겸직하고 계시네요. 아직 나오시면 안 돼요. 새 얼굴. 그리고 지금 바로 들으신 그 목소리, 진짜 새 얼굴. 우선 목소리로 인사하시겠어요? 인사 한마디. 예, 반갑습니다. 허승무입니다. 상쾌한 아침,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한 주 방송 같이 하겠습니다. 허승무입니다. 이분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어느 정부에서 지내신 거죠? 예, 참여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지내셨고 경남 부지사를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 겸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허성무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시간인데 포부랄까요? 소감 한 말씀?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상쾌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측 가능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거침없는 예측. 기대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새로운 파트너 마음에 드세요? 이거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출연료는 그대로일 것 같고. 두 분. 일단 해보죠, 오늘. 해보고 호흡을 맞춰 가보죠. 자, 호흡을 맞춰가는 오늘 첫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이번 주는 이 사람이 뜬다. 상한가. 이준석 의원. 누구 골라오셨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게 반갑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당 창당한다고 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는 것이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오히려 신당이 반길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슈의 블랙홀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뭔가 가치를 내세워야 되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거 반기문 총장과 잘못 맞물리면 떴다방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2주 동안 사실 신당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서 각인시키는 데는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진짜 이거 12일 되면은 떴다방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한가로 제가 반기문 총장을 뽑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별로 전 달갑진 않네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뉴스는 아니지만 사실상 반기문 전 총장이 뜨긴 뜰 전 총장이죠, 맞죠? 뜨긴 뜰 거다 이 말씀이세요.
이제 가가지고요. 이 공항에서 손 흔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밀착 취재를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지지율 상승의 개연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요. 그러다 보면은 다만 이제 검증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2, 3주 정도까지는 언론과도 허니문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때 반기문 총장이 어느 정도의 최대 지지율치를 보여주느냐가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지형의 어떤 설정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허니문 기간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느냐가. 그리고 반기문 총장 들어오면 새누리당 떠난다고 한 분들이 이미 있거든요. 있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그분들 뛰쳐나오면 이제 새누리당도 이번 주가 아마 대위기가 될 겁니다. 허성모 소장님 동의하세요? 상한가 반기문 총장. 그 대체로 다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이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게 다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당, 바른정당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이 들어오시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의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가 결국 바른정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기문 뉴스에 묻혀서 좀 가려지겠죠. 아니 근데 결국은 바른정당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는 아니고. 오히려 반기문 총장님이 여러 정당들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줄 세우려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바른정당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 독자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가요? 독자 정당을 만드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이라고까지 보는 왜요? 왜냐하면 정당 건설을 하려면 핵심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로 정당을 건설할 만큼의 준비된 조직적 세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결국 어딘가 가긴 갈 텐데 줄을 세워놓고 가긴 갈 텐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가장 가기 쉬운 곳이 바른정당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근데 이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아무래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퇴임과 함께 치러졌던 그 17대 대선과 아주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왜요? 그때 고건 총리 띄우려고 했던 분들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약간 자체 후보 겸 신당 후보 비슷하게 해서 어물쩍하게 나갔는데 이미 구도상으로는 좀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이 불리한 선거였고 근데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결국에는 이분이 정당과 결합해가지고 어떤 파워를 낼 수 있느냐.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고건 총리처럼 공무원 마인드를 또 보여주시면 어떡하나. 공무원 마인드? 공무원 마인드가 뭐예요? 어느 시점엔 약간 꽃가마를 태워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선 치르고 막 챙챙챙챙 싸움 이런 건 못할 수 있단 말, 움츠러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사실 그 여당에 들어와서 지금 뭔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다른 연대나 합종연행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세력은 아직 탈당도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고. 이준석 의원 말씀으로는 이제 무슨 허니문 기간요? 그런 기간이라서 여론조사 하면 많이 올라갈 거라 저는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걸 두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묻지마 투자죠, 주식에서는. 남들이 막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고 따라 지지하고 이런 건데 묻지마 투자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나중에 손실 리스크가 매우 크다. 올라간 만큼 떨어질 것들 롤러코스터. 뭐가 이제 있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남 따라 장에 가는 방식으로 지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의 결국 지지율이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결국 이번에 그 허니문 기간에서 표현한 기간 동안에 과연 문재인 대표를 추월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호각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앞으로 반기문 총장의 어쨌든 보수 세력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의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은 이 제3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제1세력에 강력한 후보가 있다면은 반기문이 제3세력이 되겠지만 제1세력에 지금 대선 후보가 거의 전멸한 상황이거든요. 새누리당. 그래서 반기문은 자동적으로 제1후보 쪽으로 가게 일지대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후보로 상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수세의 지지세 결집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하고 호각세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지지율이 올 거라고 보고 어떤 경우에서는 순간적인 추월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만약 문재인을 내부에서 추월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파란이 되지만 여기서 추월은 아무 파란이 되질 않아요. 반기문의 추월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끊임없이 지지율이. 그래서 사실은 2년 전
대선에 나올 것이다 했을 때 반기문의 지지율은 40%를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의 따블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따블 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진영으로 갈 것이냐 해서 이쪽 진영이다 하고 정해지니까 반이 싹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더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라서 뭐 지지율이 조금 좋고 나쁘고는 문제가 안 되고 이후에 어떻게 세를 결집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고요. 잘 결집해내면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문도 따라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한 종목만 잘 간다고 해서 정치 전체가 활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쌍끌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너지를 서로 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경쟁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는 이제 반기문을 상한가를 했지만 저는 이제 상한가를 문재인으로 다시 하는 게 연초에 지금 한 주 내 상한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기문이 오면은 이게 하한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반 추가 상승이 일어나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상한가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반기문이 오면 문재인이 가려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같이 들 거다. 같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나 야권의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지지율이 조정을 받고 그 조정받은 지지율이 거꾸로 문재인 쪽으로 쏠려서 결집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실 그래서 서성무 소장님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사실 말하는 그 양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의 고민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는 한 달 정도는 최소한 블랙홀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둘 간의 양자 대결이 아마 집중이 될 테니까. 그렇죠. 야권의 주자들이 반기문 전 총장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을 공격하지 않고 딴 곳을 자꾸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선거법이라든지 뭐 개표에 관해서 공격을 했고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을 정조준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만 결국은 그래도 양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반기문, 문재인 양강구도 대결 속에서 둘 다 상승할 거다. 둘 다 상한가 칠 거다. 대세 상승기입니다. 두 후보가. 저는 그 따블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겹네요. 오랜만에 들어봐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구수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따블. 하한가 가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하한가는 누구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하한가라고 꼽았는데요. 잠깐만요.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저는 외교부. 이것도 그냥 이준석 위원부터 풀어볼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하한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쪽에다가 힘 실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99명 중에 68명이 인 위원장 쪽 지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잘 살펴보면요. 68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임명진 위원장은 사실상 서청원, 최경환 두 분 의원한테 이제 집중해가지고 인적 청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제 비상시국회의 하면서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그보다 더 넓은 형태의 인적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팔적이라고 친박 팔적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지는 분인데 거기 팔적에 이제 이름 올라가신 분들 하나하나 국민들이 이름 들으시면은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청원 의원만 집중 포화를 놓고 있으면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탈당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짝 한 발 또 물러섰어요. 더 그나마. 그렇죠. 뭐랄까요? 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들고 온 칼은 굉장히 큰 이런 청룡도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빵칼 같은 게 돼버렸어요. 지금 식빵 써는 칼이 됐다고 카스테라 같은 거 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보면은. 그나마 또 서청원 의원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또 그나마 빵도 안 썰리는 그런 칼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준석 비대위원장님 말씀이 이제 일반론적으로 다 옳으신데,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갈등을 겪다가 빠질 때 그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게 있거든요. 한 명이 빠지더라도. 그렇죠. 식빵이라도. 그러니까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애초에는 느낌이 보면은 뭐 두 분이 짜고 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하시려 하다가 서청원 의원이 보니까 이게 연습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항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벌컥 하셔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정말 전면적 투쟁 같은데 이런 큰 갈등이 있다가 정리가 돼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민들 보기에는 이제 이런 정리가 정돈이 되고 제대로 변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뭐 조자랑이 흥칼도 아니고 녹선칼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빵칼처럼 됐다. 그 표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에서는 오히려 긴장해야 될 면이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이 나면은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야권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만약 인적 청산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단계까지 간다라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는 새누리당이 어쨌든 대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려면은
우선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게 새누리당이 있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못 합니다. 아, 그렇게 돼요? 아니, 대통령이 탄핵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대선 후보를 미리 선출합니까?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딜레마인데요. 그럼 무지막지한 비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빠진 그 함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못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낼 수가 없죠. 대통령이 탄핵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저렇게 똘똘 뭉쳐있는데. 그러네요. 그 둘 다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돼야만 결국 막판에 가서 반기문에게 이제 1열은 바른정당이 되고 2열은 새누리당이 되고 뭐 3열은 오도갈 데 없는 여러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또 합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새누리당 결론. 허성무 소장님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저항을 해도 명분이 임명진 위원장 쪽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쨌든 뭐 속마음은 반기문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준석 의원도 결국은 저는 이제 9일 오늘 다시 이제 상임 전국위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성원이 안 되면 새누리당 망합니다. 그 위기의식이 동작하면은 상임 전국위원들이 이번에는 진짜 막아서도 뚫고 들어가서 성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원이 되는 순간 서청원 대표는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 정치적으로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입장 전혀 발표 안 했잖아요. 언론 인터뷰 안 하고 지난주 내내 내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출연합니다.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여러분 저 페북 라이브까지 하면서 저희가 지금 첫 출연을 준비 중이니까요. 내일 한번 입장 이런 것들 들어보시고 반론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비판도 하고. 제가 빵카리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고자질은 안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합니다. 저하고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굉장히 위트도 있으시고 여유가 많으신 분인데 최근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원래 그 바른정당에 있는 분도 임명진 비대위원장 간다 그랬을 때 왜 절로 가시나 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훈훈한 마무리. 아니 심지어 그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후원회장이 임명진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왜 얼마나 난감해하시는데요. 빨리 밝은 빛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내일 날카롭게 제가 내일 질문도 드리도록 하고 하한가 부지런히 가야겠어요.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외교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뭐 구한말 다음으로 정말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일 외교, 그다음 대중 외교, 대미 외교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너무 한가하시고 또 외교부 고위공무원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좋은 식당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식당 이름을 알고 있다니요? 식당 이름을 많이 알아서 거기 가서 다른 외교관들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우아하게. 그게 이제 자기의 유능한 능력이라는데 지금은 그런 능력을 보일 때가 아니죠.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싸워줘야 될 텐데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청취자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부산에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제 대사도 소환하고 일본 총영사도 동시에 소환하는 이런 강경 조치를 취했거든요. 통화 수업부 중단까지 했어요. 그 협상 중단뿐만 아니라 벽지화까지 하겠다는 거고 심지어는 뭐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까지 그 진실 공방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꿀묵은 벙어리예요.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 어제 출국은 했습니다. 미국으로. 하지만 얼마나 풀지 모르겠어요. 엉켜 있는 실타래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문제도 심각하죠. 사드 배치 때문에 어쨌든 뭐 비자도 잘 내주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전세기도 막아버리고, 그다음에 기업들 세무조사하죠. 그다음에 한류 확산 방지한다든지 한류 예술인들의 뭐 활동도 제한해버리는 아주 대놓고 합니다. 아주 뭐 대놓고 이게 아주 강한 고강도 뭐 한 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강도 정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 피해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대책을 있느냐면 외교부든 뭐 집권 세력이든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 미국 문제는 또 별도로 지금 어쩔 수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서 외교부가 정말 지금은 좋은 식당에서 식사만 하시고 하는 일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안 그래도 중국 가보려고요 오늘. 오늘 중국 출국하세요? 예, 오늘 방송 끝나고 중국 출국가지고. 왜요? 예? 아니 뭐 사실 출장 갔다 오는 건데 가는 김에 실제로 분위기도 좀 보고. 분위기 보고. 그런데 제가 비자 낼 때 보니까 그 사실 비자 대행해준 쪽에서 굉장히 그 사진 제대로 찍어 오라고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최근에 사진 잘못 찍었다고 비자 거부한 사례가 많다고.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체감을 하긴 했는데 그건 바뀐 상황을. 근데 가서 실제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교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와 국방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실상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외교 갈등이나 외교적인 압박이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충분한 심리를 하되 지금 뭐 지금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연 절차를 청와대 밟는 것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뭐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청와대도 그 엄중함을 인식한다면은 그 소위 우리 하여튼 그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법리는 다투되 하여튼간 이런 국정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오버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사안이 통화수화표 협상 중단하고 자기네들 뭐 대사를 초치할 정도의 일이 절대 아닌데 외교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오버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흔들면 흔들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일본도 중국도. 우리 지금 리더십이 우리 스스로 흔들려 있는 데다가 그럼 외교부는 그걸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에서 이게 한 가지 또 부각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어느 국제적 질서에 편입될 것인가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은 이런 선택들이 있을 때 어쨌든 외교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오왕장한 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질문을 많이 던질 겁니다. 사실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올라가가지고 손 흔들 때 저게 뭐 하는 거야라고 했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 부분 묵과했던 것인데 사실 그 결과가 사실 별로 뭐 좋은 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박근혜 정부의 늘뛰기 외교라는 건데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안문에 올라가서 손 흔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드 배치하겠다 하다가 일본 외교도 보십시오. 정권 초기에는 레이저를 썼잖아요. 아베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과도 한마디 받지 않고 15개의 만세 불러버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국익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철학의 부족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주 외교라는 게 양쪽 다 좋은 일 해준다는 게 사실 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외교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 좀 부재했던 정권인데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 외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될 거다. 대선 후보들에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 두 분과 함께 풀어가 봤습니다. 상한가에는 문재인, 반기문, 하한가에는 인명진 외교부 올리면서 이번 주 뉴스당 문을 닫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병인들 어떠하리? 저 병인들 어떠하리? 소주병은 100원이요, 맥주병은 130원. 반환하면 보증금이 내 지갑에 들어오네.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이 2배 이상 인상됩니다. 벽에 붙은 라벨의 재사용 교시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우와, 이렇게나 많이? 내 돈 챙겨? 부자 되세? 가까운 마트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빈용기 보증금, 당연한 권리이자 당신의 돈입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음향 뉴스 현장.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많은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상상하지 못했던 일, 바로 아직까지도 선체가 인양조차 못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 그 출범 현장 광화문으로 나가보시죠. 오늘 이 자리는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1000일이 되었는데 심정이 어떻냐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1000일은 1000번의 4월 16일입니다.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상규명이라는 건 국민들이 그래 거기까지 할 때까지가 진상규명이라는 거죠.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질 않습니다. 현재. 그것도 잘 누군지 지금 뭐. 제가 말한 것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아프죠. 예, 대통령이 그 7시간도 정확하게 얘기할 줄도 모르고 어린 생명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만 촛불이 저희한테 희망이고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 진실은 묻힐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아이들의 부모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같이 힘을 합쳐서 안전한 사회를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밝혀내자! 세월호 7시간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그 1000일 동안 그 1000일이 모두 유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4월 16일을 같았을 겁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끝까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세월호 1000일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세월호 1000일 뭉클합니다. 이런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잊고 지내다가도 이렇게 문득문득 또 생각이 나고 또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나고 우리 왜 못 구했을까? 자책이 들고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정말 배가 침몰하는 걸 보면서도 구해내지 못한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냥 기억 안 난다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되묻게 되지요. 예. 뉴스닥 들으시고 마리님, 허성무 소장님 새 얼굴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임경섭님도 내용이 좋았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도대체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경남 부지사를 지냈고요. 참여정부에서 그 청와대 비서관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하는 분이고요. 친문 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민주당에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 중인 정유라 씨. 정 씨의 진술, 국내 송환 여부 하나하나가 화제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화제인 것이 바로 정유라 씨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 입고 있던 회색 패딩입니다. 예. 정유라 패딩이란 키워드로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며칠 동안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브랜드인지, 이게 얼마인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의 패션을 브레임 룩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입으면 뜬다, 블레임 룩. 과연 어떤 심리가 대중들을 자극하는 건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결을 해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물론 궁금할 순 있어요. 뭐 입고 나타났는지 무슨 신발 신었는지 궁금할 순 있지만 이 정도로 블레임 룩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관심을 갖는 그 대중들의 심리가 뭔가요? 사실은 정유라 씨가 처음에 체포됐을 때 얼굴보다는 옷이 아주 부각이 된 상황이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죠. 그렇죠.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런 궁금한 거를 1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그 사람의 옷이 된 거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에서는 대중적으로 유명하거나 그 사람이 심지어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뭔가 좀 특별할 거야, 좀 다를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아주 쉽게 하는데
특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나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았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산이 10조다 뭐 이런 상상도 못할 부자니까.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을 거야 이런 이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주변에서 재산 10조 가진 사람 못 보잖아요, 우리. 근데 10조 가진 사람이 입은 패딩은 도대체 뭐야? 궁금한 거예요. 단순히 돈이 얼마나 가졌다라는 이슈도 되겠지만 예. 유명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10조가 아니라 100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대통령을 이모로 생각하고 아니면 진짜 엄마가 사이비 대통령 노릇을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정유라 패딩처럼 뭐 과거에도 블레임룩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의 패션이 관심을 크게 샀던 경우가 있지요. 많지요. 옛날에 그 탈주범 신창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죠. 무지개색 그 티셔츠. 그 티셔츠가 한동안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저는 요즘도 봤어요. 요즘도 걸려 있어요. 그런 그래요? 디자인. 요즘 아직 있군요. 저 구해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신정아 씨 패션 뭐 혹시 맞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죠. 신정아가 공항에서 입었던 거, 뭐 그 사람이 들었던 가방,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옷을 표현하고 꾸밀 때도 야 이거 신정아가 입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본인이 최소한 그 정도 급의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게 범죄인이 됐던 또 유명 탤런트가 됐던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상당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는 있어요. 뭐 입었어 저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정유라 패딩이 잘 팔리고 장시호 패딩이 잘 팔리고 그냥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쓴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리. 공통적인 거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거나 심지어 범죄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또는 그런 대단한 짓을 저질렀지 않았겠어? 이런 마음이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뭐 맞은 주사라도 내가 맞으면 그 사람처럼 탱글탱글한 피부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옷을 내가 입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만큼 그래도 그 정도 급은 되지 않니?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지 마음이 편한 그 심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들한테 아주 뚜렷하게 있다는 거죠. 희한하네요. 거의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유명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약간의 다른 거네요, 어떤 그건? 아바타 심리 또는 좀비 심리를 한편으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다 노예나 개돼지처럼 만들고 또 좀비처럼 느끼게 만든 그 사람들이 뭐 주사나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은 마치 주인님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한국인의 심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심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다 그렇다라고 저 얘기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전 아니에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난 아니야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역시 진정한 한국인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내 얼굴을 잃어버린 한국인, 나 스스로를 잃어버린 한국인이 마치 아바타처럼 욕하면서도 그 사람을 흉내내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심리가 반영된 게 이번에 이 블레임룩 현상이다. 외국은 어때요? 외국은 교수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외국 자기는 그걸 하지는 않아요. 외국은? 왜? 나는 나다라는 거. 나는 쟤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마음을 아주 뚜렷하게 표현하는데 유달리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보여지는 모습 또는 꾸며지는 거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블레임룩이 이슈가 되면 저는 이 사건, 이 사태에 혹시 본말이 전도되지는 않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정확히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뭐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진짜 저지른 범죄의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나중에는 알려고도 조차 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블레임룩 현상을 좀 오늘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서요.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황상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연세대학교 황상민 전 교수였습니다.